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박종훈의 땅의 역사입니다. 오늘 신문으로 치면 2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그동안 너무 날을 많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함직한 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 어떤 위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무장투쟁으로 국권을 회복하고 공화국을 세운다. 이고, 그리고 작은 제목은 오늘의 주인공은 총을 든 선비 박상진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1915년 12월 26일자 일요일입니다.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3면에 황당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 기사를 보고 쾌재를 부른 사람도 있었고 충격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성탄절 기사 한가운데 실린 사건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경주 아화에서 관금 봉적 8,700원 분실, 도적은 조선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조선인 강도가 경주에서 세금 수송 마차를 털어서 8,700원을 강탈해갔다는 겁니다. 기사를 조금 읽어볼까요? 24일 오전 인시 40분, 새벽이죠. 경주를 출발해 대구로 배송될 관금, 세금 8,700원의 행랑이 경주 아화간에서 분실된 대사건이 있더라. 1910년이라는 횟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총독부한테는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뒤에 조선 총독부 시정 5주년을 대대로 기념하던 일을 했습니다. 이보다 석 달 전에 총독부는 경복궁을 대거 허물어버리고 조선물산공진회라는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식민지가 됨으로써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바로 그 경사스러운 해에 조선 강도한테 총독부로 가던 돈, 세금을 빼앗겼다고요? 그 해에 경성의 숙련 목수 일당이 76전이었습니다. 이 목수가 한 1년에 쉬는 날 포함해서 200일 정도만 일을 한다고 쳤을 때 연봉이 152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숙련 목공, 목수, 지금 서울의 중산층이겠죠. 이 60명 연봉에 해당하는 세금을 눈앞에서 강탈당한 겁니다.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조선이 해방된 뒤까지도 이 사건의 실체를 총독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놈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아졌습니다. 사건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1945년, 30년 뒤에 마침내 그 강도범의 친척이 전모를 밝혔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권역 많은 환자로 변장하고 마부에게 부탁해 우편마차를 빌려 탔으며 우재룡은 효영교 천변에서 다리를 부숴놓고 대기하다가 마차가 물을 건너는 사이에 마차에 올라타서 행랑을 빼갔다. 그리고 사건의 주범을 이 사람이 이렇게 명기했습니다. 이는 박상진 씨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요. 이건 박상진이라는 사람의 친척인 박맹진이라는 사람이 쓴 고원실기 약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박상진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동료 무리들에게 거듭해서 이렇게 말하고 했답니다. 중국의 동북 삼성에 병사를 양성해 국권을 회복하고 공화국을 세운다. 공화주의죠. 이 강도범 이야기입니다.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광복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1910년 8월 29일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지사들이 저마다 길을 제시하면서 망국을 피하려 했지만 대한제국 황실은 망국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황실은 일본 왕족과 공족으로 살아남았죠. 이 이야기는 왕족들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제가 옛날에 썼던 글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일 병합조약에 도장을 찍은 조선 통감 데라오진 마사다케는 초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무단 통치를 실시합니다. 자신이 있었던 거죠. 조선을 힘으로 눌러보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헌병사령관이 지금의 경찰청장쯤 되는 경무총감직을 겸직했고, 그리고 헌병과 경찰한테는 이렇게 치안권뿐만 아니라 범죄 직결 처분권부터 민사소송 조정권까지 폭넓은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894년 갑오경장 때 그때 곤장령이라고 그러죠. 태형을 폐지를 시켰었는데 그것도 부활을 시킵니다. 그만큼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엄혹한 상황에서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만주를 건너갔습니다. 감시를 피해서, 총독부의 감시를 피해서 독립전쟁을 위한 기지를 해외에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은 잘 알려진 신흥무관학교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국내에서는 천도교와 대종교 그리고 기독교 같은 종교단체들이 은밀하게 계몽운동을 모색을 했고 신민회를 비롯한 각종 비밀 결석해 조직이 생겨납니다. 봉건 조선을 부활하겠다는 폭격파,
왕씨를 부활하고 황씨를 부활하겠다는 그런 주의는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그저 남아있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었을 뿐이죠. 이 1908년에 이기라는 유학자가 있습니다. 대종교로 돌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사꾼도 못 되고 상인과 공인도 못 되고 선비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들은 이미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본인들 스스로도 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대신에 사람들은 공화국을 염원했습니다. 이 울산 사람 박상진, 이 사람은 바로 그 독립공화국을 꿈꾸면서 국내에서,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시도를 했던 선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서서 근대 시대 정신에 눈뜬 선비들을 혁신유림이라고 합니다.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영원히 존재하고 있던 노비들을 해방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상투를 자르고 근대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중에는 총을 잡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동의 유명한 혁신유림 왕산 허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08년에 전국에 있는 유림과 의병을 창의를 해서 13도 창의군을 만듭니다. 이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격작전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실패했죠. 그 실패한 사연도 그냥 안타깝지만 허무하지만 나중에 얘기를 하죠. 그해 경기도 연천에서 체포된 허위는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합니다. 배우로 묻는 일본 관리에게 허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배우는 이등박문이다. 그리고 대장은 바로 나다. 라고요. 1908년 9월 27일에 서대문 형무소 첫 사형수로 처형됩니다.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허위의 제자 박상진입니다. 1884년 음력 12월 7일, 양력으로는 1885년 1월입니다. 그때 당시 경상남도 울산 송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이 16세 허위 문화로 들어가서 학문을 익힌 뒤에 21살 때, 많이 늦었죠. 1905년 서울 양정의숙에 입학해서 법률과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대한제국 판사시험에 합격했다는 기록도 어딘가 있는데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를 포기를 하고 이제 독립운동으로 돌아섭니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박상진은 우국의 생각이 대단히 심각한 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정 재학 시절에 만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교사 헐버트,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와도 교류를 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헤이거 밀사 사건에 깊이 관련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혁신 유림인 김좌진도 만났습니다. 이 김좌진과의 인연이 참 깊었습니다. 그래서 1921년에 이 박상진이 처형을 당했을 때, 그때 김좌진은 만가를 써줍니다. 박상진, 박의사 상진 씨를 곡함이라고요. 도원결의를 20년 전에 한 의동생이라고요. 자기를 의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상진은 1911년에 중국을 여행하면서 손문의 신해혁명을 몸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안동혁신유림과 서울의 신민회가 건설 중인 해외 독립기지, 훗날 신흥무관학교가 됐던 그 독립기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했죠. 박상진은 아버지 회감년이라면서 쭉 이렇게 청첩장, 초대장을 돌립니다. 모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주 동지들의 실정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사관 양성기관이 이러이러하다는 설명을 한 뒤에 집단으로 우리 모두 이민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하죠. 총독부에 따르면 실제로 이민이 급증을 했습니다. 1912년에 한일 합병에 불만을 품은 계급들에 의한 선동과 교사로 만주 이민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상진뿐만 아니라 그들의 뜻을 품은 사람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안전하되 확고한 투쟁을 하려 했던 사람들이 급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15년 8월 25일에 박상진은 그때까지 인맥과 자금을 기반으로 대구 달성공원에서 대한광복회를 결성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움직이는 이 광복회와 이 대한광복회는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그리고 박상진은 직책이 총사령이었습니다. 관자만 뺀 총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계몽단체가 아니라 군사조직이 못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나중에 판결문에 따르면, 경성법원에서 벌어진 판결문에 따르면 박상진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각국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조선에서도 혁명이 가능하다. 이 혁명은 1911년에 있었던 중국의 신해혁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1905년에는 제정 러시아에서도
미완이었지만 혁명이 벌어졌죠. 박상진 머릿속에는 왕정복고라는 개념은 전혀 먹힐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비가 벌써 왕정을 떠난 겁니다. 혁명을 위한 수단은 무장이었고 무장을 위한 기초는 자금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광복회의 목적은 국권을 회복하여 공화정치를 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조선 내 자산가로부터 금전을 모집해서 군기, 무기를 구입해서 독립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요. 중국을 여행했을 때 그때 몰래 들여온 총이 권총이 11자루였습니다. 이게 그 무장의 단초가 됐습니다. 광복회 결성 3년 전인 1912년 박상진은 또 특이한 작업을 합니다. 동지라고 불렀던 평양사람 김덕기, 그리고 전주사람 오혁태, 이 세 사람이 뭉쳐서 대구에 상덕태 상회라는 상점을 차립니다. 상은 박상진에서 따왔고, 덕은 김덕기에서 따왔고, 태는 오혁태에서 따왔습니다. 박상진 집안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대토지도 그에게는 독립자금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전국에 설립한 상회가 이 각종 기록을 보면 가빈상회, 이춘상회, 백산상회, 평북상회, 충부상회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상회를 통한 무역과 거래로 합법적인 자금 축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같은 맥락에서 벌인 작업이 친일 부호를 대상으로 한 의연금 모금이었습니다. 박상진은 동지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비밀과 암살, 폭동과 군병은 우리의 강령이다. 폭동은 그런데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나 암살로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요. 이들이 벌린 여러 가지 처단 작업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전 경북 관찰사 정승원 사건입니다. 1917년 11월에 광복회는 이 정승원을 권총으로 사살합니다. 박상진 스승 허위, 그러니까 여긴 좀 다른 이연이 또 있습니다. 박상진의 스승이 허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허위가 고위 관료 시절에 이 정승원에게 경북 관찰사직을 줍니다. 자기 직권으로. 아니면 고종에게 고종에게 청탁을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그때 나중에 자기 요청을 하나 들어달라고 이렇게 약속을 맺죠. 그런데 나중에 관찰사가 들어와서 정승원에게 허위가 나중에 죽고 처형을 당하고 허위의 또 친지가 가서 독립자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거부를 해버리고 오히려 이 사실을 총독부에게 밀고 하려 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승에 대한 이 미락을 깨고 그리고 또 일본에 붙은 이러한 형의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 정승원 사건을 일으킨 거죠. 광복회원 최기중, 그리고 경창순, 그리고 강순필, 유창순, 이 사람들이 정승원의 집에 가서 장승원을 사살을 하고 집 대문과 마을 버드나무에 이렇게 경고를 붙여놨습니다. 너의 큰 죄를 꾸짖고 우리 동포에게 경고한다. 그리고 광복회원이라고요. 세금 운송,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금 운송마차 습격도 자금 모집에 동원된 비합법적 투쟁이었습니다. 1917년은 미국 자본이 운영하던 평안도 운산금광 현금마차 탈취 사건 미수 사건도 이 광복회가 주동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됐던 광복회 만주지부장 이진룡이 체포됩니다. 그러자 도움 결의를 했던 김좌진을 만주지부장, 그러니까 부사령으로 임명해서 만주로 떠나보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청산리 전투의 먼 씨앗이 됩니다. 서울 인사동에서 박상진은 김좌진에게 전별시를 써줍니다. 전별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집 속 용천검이 북두까지 빛나니 이른 때 공을 세워서 개성가를 부르자라고요. 그때 당시에 무장투쟁이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던 것처럼 단순하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그냥 분만 놀리면서 누워있고 그리고 역사에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호들 가운데 처단 대상을 골라서 사살을 하고 그 현장에 광복회 회원들의 행위임을 밝혀놨으니까 광복회는 강도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강도라면 자기의 정체를
은폐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썼겠죠. 성리학과 신문물을 공부를 하고 대륙으로 간 혁신 유린과 교류 끝에 나온 행동이니까 박상진은 단순한 비분 관계형 투사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갈피를 잡지도 못하고 방황하던 1910년대, 그 만국 초기에 광복회는 뒷날 독립운동의 갈 길을 먼저 걸어간 조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1918년 1월에 충남 도고면장 박용하라는 사람을 광복회가 처단하고 나서 현장에 광복회 명의의 경고문을 던지고 가죠. 이게 이제 빌미가 돼서 무언가가 전체적으로 뭔가 연관된 조직이 있다고 파악한 총독부와 경찰에 의해서 나중에 박상진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1919년 2월 28일 공주지방법원 1심 선고, 그때 박상진은 다른 많은 동료들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다음 날 조선 팔도를 뒤흔든 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 그 무장투쟁가들의 활동이 전혀 그때 당시에 있던, 심지어 총독부 신문에도 보도가 되지 못합니다. 만인이 알므로써 만인을 각성시키는 효과를 가지기 마련인데 그 기회를 역설적으로 3.1운동에 의해서 박탈당하고 만 겁니다. 예심부터 시작해서 총 6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거쳐서 박상진은 사형이 확정됩니다. 1921년 8월 11일 대구형무소에서 처형됩니다.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게 8월 24일이니까 딱 100년하고 열흘 전이네요. 스승 허위가 서울 서대문형무소 처형 1번이었고 제자 박상진은 대구형무소 처형 1번이었습니다. 처형될 무렵에 그가 이렇게 옥중에서 이렇게 시를 씁니다. 시 뒤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룬 일 하나 없이 가려하니 청산이 조롱하고 녹수가 찡그리네. 100년 세월이 흘러서 증손자 박중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 이 박상진이 살던 울산 생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료들을 일일이 다 챙겨서 발굴을 해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본인은 원치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원했기에 기꺼이 할아버지는 경랑 속으로 들어가셨다고요. 지금 울산에 가면 울산 송정이라고 있는데 이 송정의 도로명 주소가 박상진 길입니다. 어떤가요? 명예를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누구든. 그런데 이렇게 만고 대대로 자기 이름을 남긴 사람. 오늘은 그 이름을 남긴 박상진 길의 주인공 박상진 이야기였습니다.